네, 2월 11일입니다. 데이터 분석 오늘 4일차 수업이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num파이를 거쳐서 이제 리스트가 num파이를 거쳐서 이제 시리즈 객체가 되고요. 이 시리즈 객체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까지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행열로 구성된 그냥 엑셀 떠올리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열 단위로 있는 요 제목들을 컬럼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 열 하나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 단위로 붙어 있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 제목들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코딩상에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어제 살펴봤었고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코딩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런 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따로 다른 데서 이제 조사된 데이터 대체로 엑셀로 존재해요. 엑셀이거나 아니면 CSV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어차피 둘이 도찐개찐 이 파일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수업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간단한 형태의 샘플 데이터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학교 수업 중에서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수집된 통계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타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형태로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리드 엑셀 함수를 써서 파이썬으로 불러들여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일 하나를 불러와서 그것만으로 분석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석 주제를 정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리 지지고 볶고 막 구조를 변환하고 여러 개를 병합하고 필요 없는 거는 날려버리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이제 통칭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분석 자체는 사실 컴퓨터 성능만 좋으면 금방금방 끝나요. 컴퓨터가 좀 안 좋으면은 실제로 8시간 이상 걸리는 분석도 돌려본 적 있고 한 3, 4일 걸리는 속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진짜 찐 하이라이트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아마 본격적으로 통계를 공부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사이트는 거치실 거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학부를 넘어서 석사나 박사까지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얻으시게 될 겁니다. 수업에서는 제가 샘플로 엑셀 파일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배포되는 통계 자료 중에서 좀 간단하게 다시 전처리를 한 형태를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본 게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따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간단한 성적표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물론 앞에서 필요한 패키지 가져와야겠죠. 판다스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 파라미터로는 내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엑셀 파일의 주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파일을 내가 직접 다운받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랑 엑셀 파일을 같은 폴더 안에 놓고 파일 이름만 딱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을 이거 실제로 한번 내려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표 형태의 데이터인데 엑셀이건 CSV건 일단 무조건 첫 번째 줄은 컬럼의 제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불러드리면 은 엑셀에 있는 모든 항목이 이제 컬럼, 즉 변수로 등록이 되고요.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1년 번호로 붙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인덱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대부분 X축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에 놓고자 하는 고유한 항목을 이렇게 인덱스로 신분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온 다음에 얘를 만약에 내가 A라고 받았다라고 하면 A.setIndex 라고 하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애당초 데이터를 불러올 때부터 인덱스를 지정해서 불러오는 방법.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은 이름이라는 칸이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인덱스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면 사실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2차원이에요. 표 형태니까. 2차원 리스트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origin.ndim 이라고 하면은 차원수를 가져옵니다. 2차원이라는 뜻이고요. 간단한 코드 들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origin.shape 행열의 수를 가져와요. 9행 6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origin.dtypes를 확인해 보면은 각각의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니까 문자열이란 뜻이고요. 나머지는 숫자죠. 제가 개인적으로 CSV 포맷보다 엑셀 파일을 더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엑셀에서 내가 숫자로 입력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왔을 때도 그대로 숫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CSV는 내가 숫자 값을 적었는데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면 문자열로 인식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타입 변화는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그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엑셀 파일의 처리를 제가 선호를 하는데요. 문제는 CSV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제한 없이 거의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당 맥시멈 5만 건인가 6만 건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포맷은 아니에요. 자, origin.info라고 호출하면은 이제 지금 앞에서 봤었던 정보를 일괄적으로 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면 일단 얘는 꼭 호출해 보세요. 자, 인덱스가 9개고요. 철수부터 석영까지래요. 데이터의 컬럼은 6개의 컬럼이 있대요. 각각의 컬럼별로 non null count 비어있지 않은 값, 빈 값이
아닌 항목의 개수가 9개다. 전체 데이터 9개인데 비어있지 않은 값이 9개면은 결과적으로 빈 값이 없다는 뜻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오늘은 아니고 내일쯤에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는 규칙을 배울 텐데, 빈 값이 있으면은 모든 통계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나마 파이썬은 좀 파이썬이 알아서 스스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R로 통계 배울 경우도 많을 거예요. R 같은 경우는 빈 값이 있으면 일체 작동 안 해요. 무조건 다 에러 켜요. 그래서 빈 값을 어떻게든 내가 지워버리던지 평균값으로 바꿔주던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걸 데이터 정제라고 해요. 하는 방법은 내일쯤에 나올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먼저 빈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인트라고 나오면은 얘네들은 합계를 내건 평균을 내건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합계 평균 이런 건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는 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제 강조했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열 우선입니다. 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아까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죠? 오리진은 리드 엑셀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오리진이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원본에서 국어에 접근해라 라고 하면 이게 행이 아니라 열 이름이에요. 열. 데이터 프레임은 항상 열 우선이에요. 자, 그럼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가져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의 열 단위로 보면은 얘네가 시리즈예요. 시리즈 여러 개를 묶어 모은 거라고요. 시리즈의 특징이 뭐였죠? 인덱스가 대놓고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항상 같이 딸려 나와요. 타입 확인하면 시리즈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대부분 행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반복문 같은 거의 편의성 때문에 반복문 돌릴 때가 진짜 가끔 나오긴 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그래도 반복문 같은 걸로 좀 코딩 기법을 좀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행 먼저 접근할 때가 있어요. 로케이션이에요. 이름 기반 접근이고요. i로 인덱스 로케이션, 인덱스 번호 기반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록이라고 지정하면 인덱스 이름을 통해서 한 줄, 가로로 한 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철수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라 라고 했으니까 철수에 해당하는 이 한 줄을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이조차도 지금 그 시리즈예요. 가로 세로가 다 시리즈예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여기가 이제 철수이기도 하지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인덱스 번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i록으로 접근하면은 0번째 행에 접근합니다. 인덱스로 접근할 땐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i록 1번째부터 4번째 전까지 0, 1, 2, 3, 4인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걸면은 1번째부터 4번째까지 아니죠. 항상 그 전까지입니다. 파이썬은요. 파이썬은 범위를 부여하면은 항상 그 전까지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영희, 민철, 수연이란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딱 하나의 값만 접근하겠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 행 순서예요. 국어 열의 철수 행. 국어 열의 철수 행이니까 98이 들어오겠죠. 나는 행열 순서로 접근할 거다 라고 하면
행렬 순서로 접근할 때는 록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철수행의 국어열.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괄호 배치예요. 자, 열행 순서일 때는 괄호를 따로 지정해요. 행열 순서일 때는 괄호를 한꺼번에 다 써요. 록 이거는 기억을 했는데 이 괄호 모양이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코딩하고 에러 나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고쳐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일 경우에는 다음 중 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코드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해놓고 요 조합과 요 조합을 가지고 막 사지선다 같은 걸로 장난질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공부하신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간고사는 무조건 과제형으로 봤었고요. 기말고사는 사지선다로 봤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태블릿 같은 걸로 시험 봐갖고 채점 결과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코드를 외워갖고 시험 보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데이터가 있을 때 1번째 행의 두 번째 열입니다. i록이니까 인덱스 기반 접근이죠. 자, 0, 1. 1번째 행에 0, 1, 2. 국어 점수네요. 88. 자, 슬라이싱에서 콜론만 지정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거기서 0, 1, 2, 3이니까 영어 점수만 쪼르륵 가져오겠네요. 단일값 하나를 변경할 때는 인덱스 기반으로 접근할 때밖에 안 돼요. 이거는 행렬순으로 접근할 때만 가능해요. 열 행으로 접근하면 단일값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니까 요건 따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철수행의 국어열, 철수행의 국어열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여기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확인하면 100으로 확인돼 있죠. 자, 데이터 일부만 확인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라고 출력 함수를 쓰면은 상위 n건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5개가 기본값입니다. 하위 n건을 가져올 때는 테일. 여기도 파라미터가 없으면 5개가 기본값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을 절대 못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몇 건 안 되는 샘플 예제니까 그냥 다 나오고 마는데 단원 한 단원만 지나가면은 데이터가 앞에 5건 나오고 점점점 이렇게 나오고 뒤에 5건 이렇게 들어와요. 출력하면 항상 이렇게 출력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전체가 어떻게 생겨먹었구나 라는 거를 가늠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자, 데이터 빈도수 확인,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빈도수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어지럽잖아요. 1학년이고 남자이고 국어가 91점, 90점, 89점, 88점인 데이터가 한 명이다. 과학 한 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빈도수는 보통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요. 열 단위로 봐요. 자, 성별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그러면 남자 6명, 여자 3명. 그러면 이거 나중에 시각화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남자, 여자 하면은 6명, 3명. 이것도 아니면 1대2니까 뭐 이렇게 나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나중에 그래프 같은 걸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자, 1교시 그냥 요거 첫 번째 파일만 보고 몸풀이 합시다. 네, 지금 10시고요.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시 3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기초 통계량 값들을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시리즈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기초 통계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통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자,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나 숫자 같은 걸로 요약하는 방법이고요. 숫자로 요약하는 방법이 이제 기술 통계 값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방법, 이 방법 내지는 절차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는 결국은 표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본을 가지고 그 정보를 파악하는 그 과정을 통칭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이후에 추론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그 머신러닝 방법이 이제 크게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그렇게 나뉘고, 지도학습 중에서도 그 회귀 모형이랑 분류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크게 나뉜 다음에도 세부적으로 방법론들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방법론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게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에서 판단이나 예측 같은 주관이 섞일 수 있는 과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데이터 특성들을 수량화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론이고요.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분가, 그래프, 외도, 첨도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앞서, 여기서 말한 데이터 분석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시각화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우리 시각화는 아마 다다음 시간? 아마 그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기술 통계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자료는 이제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의 대주제. 이거는 말이 좀 어렵고 잘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저항성을 강조한다. 저항성이 뭐냐면은 자료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때 영향을 적게 받는 성질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표에다가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98, 72, 63, 36, 81인데 누군가 여기다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놨어. 그러면 데이터가 파손됐는데 평균 점수 확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중앙값을 써야 된다. 뭐 이런 특성을 찾는 걸 이제 저항성 강조라고 해요. 데이터가 저항성이 있다면 자료의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은 저항성에 민감하고 중앙값은 저항성에 민감하지 않다. 그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잔차. 실제 관측된 데이터와 예측된 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예요. 이것도 지금으로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분석을 해서 X축과 Y축을 선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점으로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x값에 따른 y값,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예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체중이고요. y가 혈당이라고 칩시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살찐 사람들이 이게 높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의 혈액 검사를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체중과 혈당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점이 지금 못생기긴 했는데.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일환이에요. 그럼 이걸로 나중에 우리가 추론 통계라는 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이미 발생한 현상인 거죠.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혈당을 이렇게 표기한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체중이 한 요 정도인 사람은 혈당이 과연 얼마일까요? 이건 예측인 거죠. 이게 추론 통계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수학적으로 이 점들을 가장 가까이 지나는 직선을 찾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통계학의 최종 목적지예요.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찾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하고 절편이 있겠죠. x는 사람들의 체중이에요. 이미 조사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직선을 표현하기 위한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게 통계학이에요. 이 방정식 하나면 머신러닝까지 설명이 다 돼요. 그러면 체중이 만약에 15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b를 구해놓게 되니까 그럼 뭐 2x 플러스 뭐 0.356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니까 150이라는 체중을 대입하면은 300.356이 이 사람의 예상 혈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병원에 들어 누워야 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회귀 모형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통계학 개론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 방정식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돼. 이거 A하고 B를 찾아주는 게 파이썬의 역할이에요. 이거 찾을 필요 없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면 만약에 체중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한 80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체중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정식에 의해서 예측된 값은 여기죠. 완벽하게 일치하나요? 그냥 최적의 근사값을 취한 거예요. 이건 근사값을 알아내는 수식인 거지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요. 통계는 항상 정확하지 않아. 이때 이 방정식에 의해서 알아낸 예상치와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잔차라고 해요. 이 잔차가 적을수록 좋은 통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잔차가 작을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변수의 재표현. 원래 변수를 적당한 척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꼽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평수가 있겠죠. 수치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다음에 방 개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 가격 뭐 대체적으로 억 단위로 놀잖아요. 그냥 5억이라고 칩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평수는 뭐 40평이라고 칩시다. 방 개수는 3개라고 칩시다. 단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면
수식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든 계산이 비슷하게 맞춰요. 얘네한테 이제 단위가 비슷하게끔 맞추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요. 일괄적으로. 이걸 로그 변환이라고 해요. 기법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든지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마 기본 통계학 개론에서 배우는 거는 얘네한테 일괄적으로 로그 씌우는 걸 거예요. 이거 로그도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로그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걸 이제 자료 변수를 재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그 변환이나 제곱근 변환, 루트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건데 이런 걸 데이터 정규화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포 그리고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재미가 좀 없기는 해요. 이 내용들이 재미가 좀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 깜빡깜빡 하는 동안 학점 1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기술 통계 절차입니다. 일단 데이터 전체 크기랑 형태 확인해야죠. 이건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 데이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수치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현된 건데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 뭐 이런 것들. 자, 수치는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시면 돼요. 평균, 중앙감, 표준 편차, 데이터 범위, 사분위수. 이거를 나중에 상자 그림이라는 걸로 시각화를 할 건데 오늘 시각화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다음 단원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는데 분포는 도수 분포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도수 분포표 하는 거 앞에서 봤었죠. 범주형 데이터는 빈도수 확인합니다. 밸류 카운트 호출하면 되죠. 자, 코드 볼게요. 자, 리드 엑셀 패키지 다시 함수 가져왔고요. add sales라는 이름의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어떤 회사의 1년간 월별 광고비와 그에 따른 매출액을 조사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월 단위를 이제 인덱스로 지정을 했고요. 자, 보면은 컬럼 이름에 괄호가 들어있죠. 그냥 한글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괄호나 띄어쓰기 같은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코딩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컬럼의 이름을 바꿉니다. 코드 블록 하나하나가 이제 기능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함수들은 잘 갈무리 하셔야 됩니다. 리네임이에요. 컬럼의 이름을 바꿉니다. 컬럼스 비포 애프터예요. 광고비 100만원을 ADV로 바꾸고 매출액 1억원을 세일스로 바꿔라. 그 다음에 인덱스의 이름, 이것도 앞에서 소개했던 기능이죠. 인덱스의 이름을 월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게 영문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잘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제가 국가통계 포털 같은 사이트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사이트 알아두면 나중에 과제 같은 거 할 때 남들보다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제 받으면 여러분 그 경쟁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서칭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 데이터들은 정확하지 않다고요. 통계학과나 기타 통계를 활용하는 모든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극혐하는 게 과제를 했을 때 블로그에서 베껴오는 거랑 위키 가져오는 거야.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서 글 가져오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극혐해요. 어떻게 알아? 그거 알아내는 프로그램들 다 있습니다. 대학교들마다 그 표절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카피킬러나 뭐 그런 것들. 거기다 과제 돌리면 어느 블로그에서 베껴왔는지 출처 다 떠요. 절대 과제 같은 거 할 때 블로그나 위키 쓸 생각하지 마세요. GPT 써도 GPT에서 만들어낸 문장 검출 다 돼요, 요즘은. 학교들마다 사이트 다 있어요. 잠깐 딴 데로 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학교들마다 다 이렇게 연계해 카피킬러라는 사이트인데요. 학교들마다 이거 연계해서 과제 들어오면 조교들이 다 이런 데 돌려요. 학번으로 로그인하면은 여기에 파일 업로드하면 표절률 몇 프로, 그 다음에 출처 어디라고 다 뜹니다. 여기다 교재 등록하면은 최고 유사율 몇 퍼센트라고 뜨고, 그 다음에 상세 보기 누르면은 이 문장이 이제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는지 다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할 때 인터넷 쓸 생각 하지만 특히 GPT 쓰면 다 뽀록나요.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 겪기 전 GPT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머리 좋다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이미 시스템화 다 됐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깨있는, 차라리 좀 앞서가는 교수님들은 차라리 GPT 쓰는 걸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GPT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가 GPT 스크립트를 같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GPT를 이 친구가 효율적으로 썼으면 학점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빵점 처리돼요. 대학은 중고등학교랑 달라요. 날로 못 먹어요. 만약에 GPT 썼는데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 교수님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 거야. 일일이 지적하기 귀찮으니까.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제 같은 거 받으면 처음에 대부분 데이터 같은 거 인터넷 구글링 겁나 하고 앉아 있는다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알려드렸던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찾으면 그거는 통계청에서 검증한 데이터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엑셀 받으면 필드 이름이 다 이따위로 한글로 돼 있을 거야. 그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름부터 바꿔야죠. 한 줄 설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넘어갈게요. 자, 기초 통계량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의 범위, 최대값, 최소값 구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컬럼별로 맥스와 민을 보면 됩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맥스와 민. 그럼 광고비 구간은 200만원에서 237만원 사이다. 억 단위구나. 100 단위구나. 200만원에서 100, 1000, 억, 2억 3,700만원 사이다. 그 다음에 매출액 구간은 또 맥스와 민으로 가져오면은 100억 원에서 1690억 원 사이다. 필드별로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만 잡고서 맥스라고 하면은 컬럼별로 최소값을 따로 뽑아줍니다. 민이라고 해도 이렇게 따로 뽑아주고요. 자, 이건 단편적인 예제들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데이터는 항상 열 단위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광고비고 매출액이었죠. 그 다음에 월이었어요. 맥스 한 다음에 아식스 1이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가로 방향으로 최대값을 뽑아요. 근데 광고비는 2억 원이고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둘 중에 100이 큰 게 자명하죠. 그래서 기능은 있지만 행 단위로 값을 추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능만 짚고 넘어가세요. 파라미터에 아식스 1이라고 파라미터 주면은 가로 방향으로 집계한다. 합계, 썸, 광고비, 그 다음에 매출액입니다. 광고비 총합은 얼마고 매출액 총합은 몇 억이다.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놓고 썸 한 번에 호출하면은 컬럼별로 합계 내고요. 아식스 1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합계 냈는데 가로 방향은 별로 의미 없다 그랬어요. 평균. 자,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근데 지금 1, 2, 3, 4, 5 더하기 100일 경우에 평균이 19.17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자, 여기서 100이라는 값은 다른 값들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죠. 이거를 통계에서 극단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값이에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통계에 도움이 1도 안 되거든요. 다른 말로
이상한 값이다 라고 해서 이상치라고 합니다. 안 헤어지겠지만 그래도 눈도장 찍어두세요. 나도 이거 재미없고 졸린 거 알아. 나도 천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4학년 때 되면은 이거 다 뒤져볼 거예요.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값 민 함수 호출하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지정해놓고 민 함수 호출하면 됩니다. 이건 시리즈 때랑 똑같죠. 평균 나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민이라고 호출하면은 모든 컬럼에 대해서 한꺼번에 평균을 내주고요. 가로방은 평단입니다. 뭐 그 행단위는 의미 없다 그랬고요. 분산 표준 편차, 반은 분산, STD는 표준 편차.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라고 호출하면은 전체 컬럼별. 자, 여기부터는 집중 좀 하세요. 4분위 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칩시다.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4등분을 해요. 그래서 하위 25%인 값을 1,4분위수라고 하고 Q1으로 표기합니다. 딱 50% 위치에 있는 값을 2,4분위수 혹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하위 75%에 있는 값을 3,4분위수 Q3라고 합니다. (1,4분위수부터) (3,4분위수까지) 범주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 있어야 데이터가 보통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요 바깥에 많이 쏠려 있으면 별로 좋은 데이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요. Q3에서 Q1을 빼면은 요 범위가 나오겠죠. 이거를 4분위간 범위 IQR이라고 표기합니다. 장담할게요. 아직 1학년이시라면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장담할게요, 내가. 조금 빡센 학과는 이거 직접 계산하라고도 해요. 우리는 파이썬을 쓸 거니까. 자, 지금 요 그림으로 텍스트 설명 대신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얘네들은 계산해서 얻어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값이 20하고 40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중앙값은 30이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 30이 없잖아요. 계산해서 알아낸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정을 해서 실제 데이터랑 일치하는 값을 찾던지 아니면 계산되는 수치 자체를 쓰던지.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직장인의 평균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까 평균이 뻥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못하네요. 중위소독이라고 해봤네. 지금 봤네. 중위소득이 딱 중앙값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빡센 학과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총 도수, 데이터 전체 개수 빼기 1 곱하기 0.25 플러스 1이 1,4분위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는 정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되는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1,4분위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1,4분위수와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얘는 답이 안 돼. 왜냐면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인덱스 번호가 3.75 이내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그 값들 중에 반올림하면 4죠. 인덱스가 4인 위치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30 나오네요.
이건 파이썬이 계산한 값하고 다를 수 있어요. 2, 4분위수는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 거.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식입니다. 수식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두 개의 평균입니다. 수식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값만 뽑아요. 프리큐, 레남수니까 데이터 개수죠. 우리는 길이라고 배웠죠? 통계에서는 도수라고 해요. 자, 전체 도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데이터가 짝수개면 정 가운데 위치랑 정 가운데 옆에 거를 뽑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평균을 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홀수되면 가운데 것만 뽑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취해요. 그래서 중앙값 직접 만약에 필기시험이면은 데이터 그냥 한 10개 정도 그냥 숫자값 나열해 놓고 중앙값 계산하시오라는 문제 100이면 100 다 나와. 이거는 통계자료는 학과는. 3, 4분위수는 총도수에서 1 뺀 다음에 0.75 곱해서 1 더하면 됩니다. 9.25 나오는데요. 실제 데이터에서 그 위치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반올림해서 해당하는 값의 인덱스 취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통계학과들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학과의 이름에 통계 내지는 데이터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아셔야 돼. 시험에 나와.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파이썬을 쓰죠. 자, 퀀틸 1, 4분위수는 25%였죠. 0.25. 중앙값은 50%였죠. 0.5. 같은 기능 메디안. 그 다음에 퀀틸 0.75, 75%.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수치로 계산한 거랑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통계랑 비통계 학과인데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학과다. 컴퓨터 관련된 학과인데 학교에서 머신러닝을 다루기 때문에 파이썬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접근. 우리 학과는 학과 이름에 데이터나 통계 글자가 붙어있다.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는 거 알아두세요. 진짜 장담할게. 무조건 시험에 나와.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기초 통계량들을 일일이 보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거를 한 방에 일괄 처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리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기초 통계량을 열별로 따로 뽑아줍니다. R 쓰시는 분은 서머리라는 함수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이거를 보고서 같은 거에 넣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발표 과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표가 밑으로 떨궈져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넣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디스크리브 함수의 리턴도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점 대문자 t라고 하면은 전치를 구해요. 전치 행렬이란 말 들어봤죠? 가로 세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주피터에서 쭉 드래그해서 PPT에 딱 붙여놓으면 표로 들어가요. 아니면 스크린샷해서 넣던지.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적으시면 돼요. GPT 같은 거 쓸 때 GPT한테 뭐 해줘 라고 하면 걔가 잘못된 내용을 만들어줘요. 일단 GPT를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런 코딩 작업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GPT한테 뭘 요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코딩 결과를 스크린샷을 뜬 다음에 이거 학교 과제할 때 이 표만 딸랑 제출하면은 혼나요? 교수님한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
저도 GPT 많이 써요. GPT를 쓰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아이씨, 왜 GPT 킬러야? GPT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저도 GPT 되게 많이 써요. 자, 내가 업로드할 이미지는 어느 회사의 월별 광고액과 매출액에 대한 기초 통계량 표야. 이 표를 해석해줘. 라고 해서 엔터 딱 치면은 얘가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해달라고 해요. 여기다가 아까 스크린샷 뜬 걸 올려. 그리고 딱 올리면은 요 통계량을 얘가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무조건 얘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뭔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시켜야 돼.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줘야 돼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애들은 먼저 사용자가 학습을 시켜야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뽑는 거야.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가르쳐야 돼. 일단 뭔가 얘한테 좋은 학습을 시키면은 결과를 얘가 되게 무지막지하게 뽑아내요.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동안은 분석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짜셔야 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GPT 나도 많이 써봐서 하는 얘기야. GPT한테 짜달라고 하면 맞는 코드 1도 없어요. GPT가 짜는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다 에러 날 거야. 거의 70% 이상 에러 날 거예요. 코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짜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가장 큰 실력은 분석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거든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GPT 힘을 좀 빌려도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슬슬 통계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교시당 하얀 한 개씩밖에 못 가네. 자, 요번 교시 요 기초 통계랑 요거 하나만 내용 확인할게요. 11시 반에 봅시다. 자, 새로운 단원이에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로드해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리저리 가공해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다. 자, 데이터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여기서 관찰값,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한 값들의 모음을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용어가 있어요. 단위, 변수, 관찰값 이란 뜻인데 단위라는 거는 개별 대상이에요. 변수는 어떤 특성을 의미하고 관찰값은 실제 값이에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오죠.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시연이, 이한이, 연하, 가현이는 성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가 있어요. 이거를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때 단위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행을 의미해요. 변수는 한 명당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값은 실제 이 값들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에 적합하게 전처리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가공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데이터 가공 혹은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냐면 행이나 열을 재배치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인데, 단일 데이터 프레임이 한 개밖에 없을 때 데이터 타입 바꾸는 거, 혹은 행이나 열을 재배치하거나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건 아까도 봤었죠. 정렬하는 거. 특정 데이터 필터링하는 거.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파생 변수 추가. 파생 변수는 기존의 변수들을 가공해서 나온 변수예요. 예를 들면 성적 데이터가 있을 때 합계와 평균 같은 걸 내가 계산해서 넣는다. 그러면 이제 파생 변수가 되고요.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는 행이나 열을 병합합니다. 이때 열 단위로 병합하거나 행 단위로 병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2개가 있을 때 옆으로 이어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밑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이어붙이는 거는 두 데이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때고요. 두 데이터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밑으로 이어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데이터를 재구조화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뭐 지금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내용 보면서 할게요. 피벗 테이블을 역으로 처리하는 게 멜트라는 기법이고요. 2개가 한 세트고, 스택과 언스택이라는 게 있고 교차표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교차표는 이제 카테고리 변수, 성별 같은 거, 그런 거에 들어가고요. 그룹별 집계, 월별, 성별, 뭐 연도별, 계절별 이런 식으로 집단을 그어 놓은 다음에 합계나 평균을 내는 기법. 명목형 변수는 빈도수 계산과 교차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차표는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보면 돼요. 자, 변수와 데이터라는 거 여태까지 용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변수의 종류, 이것도 구별하는 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척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척도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이제 통계에서 좀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라는 형태로 나뉘어져요. 범주형은 다른 말로 질적 변수라고 하고요. 연속형은 양적 변수라고 해요. 요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범주형 변수는 다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나뉘는데, 범주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면 성별이 되겠죠. 연속형은 숫자로 만들어진 변수.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가격, 뭐 이런 것들이요. 범주형하고 연속형은 딱 보면 구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수의 형태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져요. 나중에 머신러닝 모델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범주형 변수면은 이제 분류 분석이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이면은 예측 모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범주형과 연속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좀 많이 헷갈려요. 시험 볼 때는 요거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근데 직접적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거나 머신러닝을 수행할 때는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여기에서의 차이는 안 나와요. 자, 범주형 자료, 질적 자료라고도 한다 그랬죠? 명목 척도. 얘는 단순히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열 관계를 매길 수 없는 카테고리. 대표적인 게 이제 성별. 성별은 거기에 따른 우열 관계가 없잖아요. 자, 축구 선수 등번호.
이거는 실력에 따른 구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번호 찍는 거예요. 학생. 학생 같은 경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학년이 높을수록 뭐 학력 수준이 높다 이러면은 명목적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연령에 따라 구별하기 위한 용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열관계를 가릴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목적도는 그냥 확인하고 분류만 합니다. 그래서 연산 방법이 단순히 같다 다르다예요. 그래서 명목적도를 적용할 수 있는 통계 수치는 최빈값이에요. 종류별로 몇 개씩 등장하느냐 이거고요. 성별, 이름, 지역, 학년 같은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열척도라는 건데요. 서열척도는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는 있는데 얘네가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낼 때예요. 자, 학급 석차 1등, 2등, 3등, 4등 이거는 카테고리예요. 석차는. 왜냐면은 석차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떤 방정식을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1등과 2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수립을 해. 키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척도들 사이에 카테고리 사이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숫자 이 서열척도 구별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숫자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기는 비교할 수 있되 이걸 사용해서 방정식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순서대로 170, 171, 172, 173, 174였어. 그럼 여섯 번째 사람 키가 몇이에요? 이거 계산식이 나오나? 여섯 번째 사람 키 160이면 어쩌려고? 키는 숫자로 이루어졌지만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학급 석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단순히 같다 다르다 혹은 크게 비교밖에 안 돼요. 자, 최빈값과 중앙값을 적용할 수 있어요. 교육 정도라든지 선호도 순위, 학점 같은 게 속합니다.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9명이 비학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명의 학점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까봐야지 뭐 성적표 까봐야지. 얘도 반드시 B일 것이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연속형 자료. 얘네들 양적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등간척도. 첫 번째. 이거는 연속형 자료의 특징은 계산이 가능해요. 그 중에 등간척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개최 주기. 4년 주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가능하냐 안 하냐로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최빈값, 중앙값, 어떤 산술평균, 온도, 연도, IQ, 만족도 뭐 이런 거고요. 비율척도 얘네들도 이제 크기를 갖고요. 계산까지 가능한 형태입니다. 나머지 모든 형태의 숫자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이썬으로 통계 분석하는데 등간척도라느니 비율척도라느니 서열척도라느니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안 나와요. 단순히 숫자형이냐 명목형이냐에 따라 연속형이냐 명목형, 카테고리냐 계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업에서 이제 데이터 쪽을 다루시는 학과는 분명히 첫 학기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이론만 정리한 거라서 0번이라고 했고요. 요 이미지는 따로 이제 저도 참고한 사이트가 있어서 출처표기 해놨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자, 성적표 데이터 다시 가져왔어요. 카테고리컬 D타입 이거는 명목형 변수로 바꾸는 기능이고요. 시리즈 가져왔습니다. 전부 판다스 패키지니까 추가 설치는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일단 가져오면은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예제는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걸 하면은 한눈에 출력이 안 되는 형태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양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리진전 쉐이프 행과 열을 가져온다 그랬죠? 자, 데이터 구조분해에서 가져왔고요. 그러면은 몇 행 몇 열 그리고 차원수는 사실 당연히 2차원이죠. 자, 나왔고요. 각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학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류가. 학년은 명목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데이터 타입이 지금 숫자로 돼 있죠. 그 파이썬한테 맡겨버리면은 학년을 놓고 얘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런 걸 구해버린다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 일단은 데이터 타입을 바꿔볼게요. 첫 번째 방법. as 타입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요. 일괄 변경합니다. 국어는 실수형으로, 영어도 실수형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문자열로 바꿨네요. 과학은 논리값으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바꾸면 플로트는 그냥 단순히 소수점이 생기는 거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에 표시는 안 되지만 따옴표가 붙는 거예요. 근데 논리값으로 바꾸면 0은 거짓이 되고요. 0 이외의 모든 값은 true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타입으로 리턴 받아서 출력하면은 바로 데이터 프레임 나오죠? 타입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이썬 수업, 여기 저하고 파이썬 수업 같이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파이썬 수업 했을 때 했던 말이, 프로그램은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하기 때문에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가늠을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 분석은 프로그램 코드라기보다는 코드 전체가 하나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코드 자체가 이렇게 명령어처럼 단타성으로 들어가요. 반복문 같은 게 거의 등장을 안 해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드 블록 하나가 있을 때 그 블록 안에서 뭐 리스트를 어떻게 조작한다거나 반복문 돈다거나 if문 돈다거나 하니까 블록 하나에서 집중을 빡 해서 봐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파일 하나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라인이에요. 그래서 코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머신러닝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아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대신에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까딱하면은 이제 집중력 흐트러지니까. 자, 원본 데이터 타입의 이제 타입을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as 타입 함수는 결과가 적는 복사본을 리턴해요.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아까 봤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as 타입을 해서 df라는 애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원본은 오리진이에요. 자, 복사본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은 변경된 게 확인되죠. 근데 원본을 보면은 원본은 그대로라고요. 여러 번 강조할 거예요. 어떻게 코딩하면은 원본이 가공되고 어떻게 코딩하면 원본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게 지금은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머신러닝 가서 이걸 한꺼번에 쓸 때 되게 중요해요. 자, 개별 컬럼 단위로 수정해서 원본에 직접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소개할 거는 원본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바꾸면 우리가 다른 실습할 때는 데이터를 다시 로딩을 해야 되니까 원본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자, df2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확인한 다음에 컬럼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수학 컬럼을 as type 플루트 해서 다시 수학에다 덮어 씌워라. 성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성별의 데이터 타입과 수학의 데이터 타입이 바뀐 게 확인되죠. 자, 범주형 데이터 만들기. 이게 좀 중요한데, 특히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까 기초 통계량을 확인할 때 디스크립이라는 함수 소개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써버리면 걔가 학년에 대해서도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런 걸 구해버린다고요. 여기서 학년은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니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주는 애는 디스크립 함수가 알아서 이건 명목형이구나 하고 걸러내요. 그래서 명목형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없었던 타입이죠. 카테고리 타입입니다. 자, 카테고리 타입을 사용하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 확인했을 때 카테고리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컬럼별로 as 타입 함수를 써서 다시 필드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방법을 지금 두 가지씩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제가 똑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하나만 소개해요.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코드의 효율성을 얘기할 정도의 수준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때 한 가지만 나는 외우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가면은 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네? 뭐지? 이래버린다고요. 그럴까봐 최대한 똑같은 결과를 내는 모든 방법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 방법을 골고루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손에 익숙한 방법 한 가지만 써요, 그냥. 근데 다른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서칭을 했거나 있을 때 내가 기억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은 눈도장을 찍어 놓자는 의미예요. 자, 사실 명목형은 아까 제가 서열척도라느니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만 작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까지만 넣어줘도 충분해요. 근데 굳이 서열척도까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학년 as 타입으로 넣으면서 학년이라는 컬럼을 카테고리컬 d타입 클래스한테 카테고리의 종류는 1, 2, 3, 4고요. 얘네들은 지금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ordered 파라미터를 false로 주면은 서열척도가 아니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1이 가장 안 좋은 거고 4가 가장 좋은 거구나 라고 얘가 판단을 합니다. 타입은 그냥 카테고리고요. 필드 하나에 대해서 적용해서 원본 필드에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 변경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 내용을 조금 욕심을 내느라고 파일을 꽤 많이 드렸죠. 2, 3, 4, 5번은 이제 내일 진행을 할게요. 1시간에 한 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욕심을 좀 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되신 분들은 12시 20분 이후부터 자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 고생하셨어요.